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9도, 대관령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절정에 달할 예정입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제까지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룰 걸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 접경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벌였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폭약을 터뜨린 기만 작전이었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우리 군은 코미디 같은 선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신당 추진 행보를 자제하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후반 탈당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친당에는 나흘 만에 당원 4만 명이 모이는 등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가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태영그룹이 최후 통첩 시한인 어제까지 추가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890억 원을 오늘 태영건설에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채권자 협의회는 오는 11일 열립니다.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비행 중 구멍이 난 보잉 기종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과 튀르키예가 운항을 중단하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종은 보잉의 주력 모델인 737 맥스로 최근 5년여 동안 2차례 대형 추락 사고를 낸 기종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9시를 기해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 전라, 경상도 내륙과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네, 오늘은 더 추워져 서울은 영하 9도, 대전 영하 10도 등 중부 내륙과 강원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출근길 추위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낮 기온 또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휴일 오후 서울 정릉동의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3대가 탔습니다. 건조특보 속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는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불길이 잦아들지만 시커먼 연기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1시간 만에 불은 모두 껐지만 차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정릉동의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처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3대가 불에 탔고 주민 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 동두천 상패동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하우스 3개 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에 살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난로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방화 등 범행 가능성을 고려해 국과수에 A씨의 부검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건조특보 속 경남 창원 자산동의 야산과 부산 기장군 검은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 속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규정한 북한이 새해 들어 사흘 연속 서해 접경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폭약을 터뜨린 기만 작전이었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우리 군은 코미디 같은 선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서해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를 쐈던 북한군이 또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엔 연평도 북쪽에서 1시간 넘게 9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우리 군의 엄중 경고에도 사흘 연속 도발을 이어간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기만작전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지난 6일엔 실제 포를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린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만작전에 대한민국 군부가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군사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코미디 같은 선동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첨단 감시 장비로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 저하와 남남 갈등을 노리고 상투적 수법을 또 썼다는 겁니다. 북한이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려 우리 영토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압도적인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안보 불안은 계속해서 조성을 하되 한국과 한미 군당국의 군사훈련의 내용에 맞춘 비례적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특히 서해에 관심이 쏠린 사이 허를 찌르는 성동격서식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값싼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금융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등 다른 형태의 도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심리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유형의 도발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자극하는 거죠. 약 올리거나. 오는 4월 우리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긴장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연일 외연 확정 행보를 이어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에도 전국을 돌며 총선 표심을 공략합니다. 피습 사건 이후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치료에 전념해야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드는 비명계의 이탈 움직임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신년 인사회를 겸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 시도당 순회는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관심을 끄는 건 오는 10일부터 연이틀 예정된 부산 방문 일정입니다. 부산시당 신년 행사는 지난 2일 끝났지만 당일 대전, 대구를 방문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던 한 위원장이 따로 시간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안팎에선 엑스포 유치 실패에 실망한 민심과 최근 부산에서 피습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옮겨 수술받은 것을 비판한 지역 의료계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역 표심 공략과 함께 총선에 선보일 새 얼굴 찾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 겸임 뒤 첫 영입 인사로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과 박상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등 교육 관련 인사들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습 사건 이후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복귀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혈관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이 필요해 당분간 가족 외엔 접견을 피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게 의료진 소견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의료진 당부를 잘 따르고 있다며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전언은 추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후속 영입 인재를 추가로 발표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 부재와 상관없이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최대 현안인 당내 통합은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병상에서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우리가 뜻을 모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탈당 선언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 대표 퇴원 전 탈당을 포함한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둔 여당 역시 이번 주 예정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중진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언제든 인적 쇄신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거대 양당 지도부엔 단일 대오라는 풀기 힘든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공개적인 신당 추진 행보를 자제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후반 탈당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에는 나흘 만에 당원 4만 명이 모이는 등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가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뒤 거취 관련 언급을 삼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침묵을 깼습니다.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한 뒤 이번 주 후반 탈당 선언을 예고한 겁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야권 통합과 정치의 희망을 각각 강조한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 중에선 이 말에 방점을 더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거대 양당 독점 구도를 깨고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제3지대 연대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당원 4만 명을 확보하고 오늘은 신당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개합니다.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꿈은 꿈에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현실되려면은 바로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총선 연대도 가능할 거라며 지역구에서 정당을 합치거나 후보 기호를 하나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만 할 뿐 연대 논의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고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 기념회에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등 제3지대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빅텐트론의 불씨가 댕겨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최후 통첩 시한까지 제시하며 압박했지만 태영그룹은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4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혀 오늘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의 최후 통첩에도 태영그룹은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자구안 이행 없이는 워크아웃도 없다고 압박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새로운 약속은 없었습니다. 태영그룹은 다만 기존의 산업은행에 제시했던 4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가운데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에 쓴 890억 원을 채권단의 요구대로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현 불원 대표가 태영인더스트리 지분을 매각한 자금 513억 원 등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오늘 오전 태영건설에 890억 원을 납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그룹이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채권단은 기존 자구안 외에 대주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TY홀딩스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태영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TY홀딩스의 지분을 판다는 것은 TY홀딩스 대주주에서 좀 어떤 역할이 약화될 수가 있고 역할이 약화된다는 것은 밑에 SBS라든지 다른 자회사들 경영권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태영 사주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산업은행과 금융지주 등 주채권단을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제금융통화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F4 회의도 열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의 법정 관리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채권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YTN 홍상입니다. 홍콩 HGS 연계 ELS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했던 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달부터 일부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되자 ELS 판매 관리 체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 판매사들이 명언만을 우선시하여 연피성이고 형식적인 절차만을 준수하고 투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등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판매사와 민원인, 금융당국 간 3자 대면을 통한 민원 조사도 합니다. 앞서 지난해 말 12개 판매사의 ELS 판매 실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크게 3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 중 고객 수익률 항목 배점에 ELS 상품 판매를 반영하다 보니 직원들이 너도 나도 가입 유도에 나섰던 게 대표적입니다. 일부 판매사는 상품이 손실 구간에 들어섰더라도 고객이 중도 상환하지 않는 한 실제 손실률이 아닌 약정 수익률에 근거해 고객 수익률을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LS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상환이나 만기 상환이 돼야지만 그게 손실로 개인 투자자들은 잡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약정 수익률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요. 고객 수익을 높이기 위한 상품 위주로 팔라라는 그런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미중 관계나 판매사 자체 기준을 고려하면 홍콩 ELS 판매 한도를 줄여야 하는 시점에도 수수료 수익을 챙기려 오히려 증액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일부 계약 서류는 아예 보관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ELS 판매 과정에서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촉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판매 원칙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해 고금리로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기부금 액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 신한하나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총액은 4,110억 원으로 재작년 2,480억 원보다 65.7%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부터 예년보다 기부 규모가 컸는데 은행권을 겨냥한 연초 돈잔치 비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역시 이후 기부금의 추가 증액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범행 전 상세한 동선과 배후 여부를 조사 중인데 피의자의 당적은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새해 벽두에 벌어진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 씨의 왜곡된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당법 24조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해당 법은 범죄 수사 중 영장을 받아 당원 명부를 확인한 공무원은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여서 수사 단계에서 김 씨의 당적이 공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적습니다.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확보한 압수물과 스마트폰 기록 분석에 집중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가 일부 일치하지 않아 구금한 김 씨를 수사본부로 데려와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조사에는 대체로 잘 응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연쇄 강도살인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57살 이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 중에 다른 범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강력으로 도주한 이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중대성이 큰 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첫 범행으로 경기 고양시에서 60대 다방업주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도주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무전취식 혐의에 이어 첫 범행 엿새 뒤인 지난 5일에는 경기 양주시에서 또다시 60대 다방업주를 상대로 2차 강도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씨는 과거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자신이 약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려 했다며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의도 아니었으면 뭐였어요? 왜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릉에는 왜 가셨어요?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의도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도 오늘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 단속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속도 신호 위반 여부와 함께 이륜차 뒷면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단속 장비를 통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단속은 서울과 인천 각 3곳, 부산 7곳을 포함해 모두 전국 73곳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초래한 노선별 버스 표지판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광역버스 노선과 정차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협의를 진행해왔던 수원과 용인 방면 버스 노선 위치를 각각 우리은행 종로 지점과 롯데 영프라자 등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광역버스 가운데 일부 노선을 명동 정류소에 무정차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침체기에 빠지는 이른바 상고 하저 흐름을 보였는데요.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해 집값 전망은 어떨지 윤혜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했던 재작년 말. 집값 바닥론이 힘을 입으면서 시장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을 시작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으로 확산하던 온기는 지난 9월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기에 진입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이른바 영끌족이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2021년 최고가의 80% 수준을 회복하자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인 겁니다. 여기에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이 관망세에 접어드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집값 회복세를 견인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0월 하락 전환됐습니다. 거래량도 1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집값이 하향 조정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수요자들 심리도 얼어붙고 있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불황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들도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1.5%에서 2% 하락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현실화에 따라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실물 경기 회복 기대감, 규제 완화 정책, 신규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누적된 공급 절벽으로 전셋값은 상승세 전망이 우세합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면서 시장이 자칫 과열될 우려가 있어 올해 공급 불안을 잠재울 정부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을 맞아 정부가 주요 산업단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탑재한 이동 차량으로 공장 주변의 공기를 분석하는데 저희 취재진이 직접 동행했을 때 중금속인 크롬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도로를 흰색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장 주변 공기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이동식 측정 차량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외부와 연결된 관을 통해 공기를 포집한 뒤 질량 분석기로 납과 카드뮴 등 21가지 중금속의 농도를 확인하고 다시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결과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동행 취재 당시 크롬이 빨간색으로 높게 검출된 지점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길목마다 측정이 돼가지고 그 농도가 이제 색깔로 저희가 이제 범위를 진영해 놓은 범위가 있어요. 초록색은 농도가 낮은 거고요. 농도가 높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고 밑에 그래프에서도 높게 표시가 됩니다. 벤젠과 톨루엔처럼 악취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분석하는 차량도 산업단지 점검에 활용됩니다. 네, 유기용매로 많이 사용돼요. 회색깔이 톨루엔인데 좀 예민하게 이렇게 사업자. 이동식 측정 차량을 활용하면 점검이 필요한 공장이 선별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게 나온 공장만 골라 단속반이 직접 들어가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방지시설하고 배출시설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이제 굴뚝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서 불법 배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동식 측정 차량을 이용한 산업단지 집중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비행 도중 구멍이 난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과 튀르키예가 부랴부랴 운항을 중단하고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 대형 인명사고에 휘말린 흑역사를 써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5,000m 상공서 비행 도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 동체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이륙 약 20분 만에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아찔한 대형 사고에 알래스카 항공사 측은 즉각 자사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65대를 운항 중지시켰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은 미 항공사가 운영하거나 미국 영토에서 비행하는 171대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운항을 일시 중단시키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At this stage of investigation, everything's in. We go very broad. Nothing's excluded. 블룸버그 통신은 기체 설계보다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튀르키예 항공사 터키항공도 자사 운영 737 맥스 9 항공기 5대 점검을 위한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도 미 연방항공청의 737 맥스 9 기종 검사 명령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잉의 주력 모델 737 맥스는 최근 5년여 동안 2차례 대형 추락 사고를 낸 기종입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맥스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탑승한 189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맥스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한 157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 20개월 동안 운항이 중단됐고 보잉은 2019년 7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을 기록해 그해 12월 CEO 데니스 밀렌버그가 경질됐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새해 첫날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발생한 강진을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에서 강요들에게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정 비상재해 지정은 1995년 한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0년 규슈 폭우 등에 이어 이번이 8번째입니다.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되면 파산 개시 결정이 일시 정지되고 서류 제출 등의 법령상 의무를 기한 내 하지 않아도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이제 넉 달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가자지구에서 2만 3천 명이 육박하는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종 목표 달성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전을 우려해 미국이 또 나섰지만 긴장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한 주택이 폭격을 맞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아이들이 줄줄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폐허 속에선 밤새도록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더 남쪽 라파에서는 알 자지라의 와엘 알 다흐두흐 기자가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들 역시 기자로 취재 도중 공격을 받아 숨진 겁니다. 알 다흐두흐 기자는 지난해 10월 25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4명을 잃었습니다. كيف يستقبل المرء فقدان فلذ الكبد وبكره وكل شيء في حياته بعد أن فقدت بعضا من أسرتي زوجتي وابني محمود وشام.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자가 2만 3천 명에 육박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여전합니다. 가자 북부 다라주와 투파 지역에선 무기 생산기지로 이어진 100m 길이의 터널을 발견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공중에서는 목표로 삼은 건물에 여지없이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שמצאנו בתוכו גם מנהרות הגנה, גם בורות שיגור ששיגרו מכאן למרחב תל אביב ולמרחב עוטף עזה. 이스라엘 북부 국경 일대에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군사 공방이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헤즈볼라를 측면 지원하는 이란은 전면전까지 언급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확전을 우려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4번째로 중동에 보냈습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까지 단숨에 달려간 블링컨 장관은 더는 긴장 고조가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제거와 인질 전원 송환 등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진 전쟁을 멈출 수 없다며 강경한 군사적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부산시 기장군 거문산에서 불이 나 1시간 41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차 등 산불 진화 장비 36대와 진화 인력 129명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 아래쪽 움막에서 불길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이 난 부산 지역에 건조주의보와 함께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정릉동의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40명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된 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하우스 3개 동을 모두 태운 뒤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에서 살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하우스 안에 있던 난로에서 불길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방화 등 범행 가능성을 고려해 국과수에 A씨의 부검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고객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몰래 더 비싼 요금제로 바꿨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대리점은 직원이 다른 고객의 요금제를 바꾸려다가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모 씨는 최근 할머니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복지 할인 등을 받아 청구 금액이 없어야 하는데 4달 동안 3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대리점에서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제도 비싼 걸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91살이신데 할머니가 이 부가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대리점은 나중에야 직원이 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케팅 활용을 동의한 고객들에게 요금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경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의 요금제를 바꿨다는 겁니다. LG U+에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수원의 한 대리점에서도 고객 몰래 요금제를 바꿨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업소에서 개통한 고객들 가운데 약정 만기가 다가온 명단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명단을 제공하더라도 고객 전산에 접속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마음대로 요금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할 때 마케팅 활용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금제를 손쉽게 변경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만약에 어떤 상품의 종류를 바꿀 때는 이러한 마케팅 활용 동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 씨는 해당 대리점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U+ 본사 측은 직원의 실수라며 해당 대리점에는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받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는 지난해 초 29만 명의 고객 정보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돼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1월 8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영입인재 환영식을 겸한 입당식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재영입위원장 겸임 뒤 첫 영입인사로 낙점된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과 박상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기존 영입인재들이 참석합니다. 또 한 위원장은 오후에는 원주에서 열리는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의에 참석해 지역 표심 공략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에 투입할 6번째 인재로 우주과학 전문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물리학자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6호 총선 인재 영입식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오늘 영입식은 흉기 피습 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재합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었던 조 후보자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태양그룹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최후 통첩 시한이었던 어제까지 추가 재고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제시한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고 채권단의 요구대로 태영건설에 890억 원을 납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점검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지주 PF 담당 임원들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를 불러서
PF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태양건설 자구안에 대한 채권단의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홍콩 HGS 연계 ELS의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원금 손실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순차적으로 돌입합니다. 금감원은 오늘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번 달 나머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ELS 판매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 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심층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주거 편의성이 뛰어난 신축 아파트가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보다 전셋값이 더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부담이 커진 이들 지역에선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더 커졌고 특히 준월세와 준전세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물어보면 교통, 학군과 함께 커뮤니티 시설이 언급됩니다. 그 사는 곳 주변에도 뭐 얼마나 많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가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쉬는 곳은 집인데 그 집 안에서 무언가를 얼마나큼 많이 할 수 있는지가 저 비슷한 또래에선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상대적으로 주거 편의성이 좋은 편인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전셋값은 오래된 아파트보다 비쌌습니다. 지어진 지 5년 이하인 아파트는 5억 원대, 10년 넘은 아파트는 4억 원대로 1억 원 이상의 가격 차가 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셋값이 더 비싸다 보니 수도권에서 준공 5년 이하 아파트의 월세와 전세 비율은 6대4로 월세가 우세했습니다. 21년에서 30년 된 구축 아파트 전세 비중은 68.3%, 30년 넘은 아파트는 65.2%나 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5년 이하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해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보증금 부담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월세 유형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월세 1년치보다 많고 2년치 이하인 준월세나 보증금이 2년치 월세보다 많은 준전세 비중이 대다수입니다. 지난해 5년 이하 수도권 아파트의 준월세와 준전세 비중은 각각 30.6%와 24.6%로 10년 초과 아파트의 24.5%와 8.7%보다 컸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보증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준전세, 준월세 유형의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출시 60년을 맞은 우리의 라면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1조 2천억 원어치의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류의 열풍이 라면 인기를 견인했다면 시대 흐름을 읽고 현지인 입맛을 맞춤 공략한 업계 노력이 가속 동력이 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3년 식량난 속에 처음 등장한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대표 서민 음식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만 해도 2억 달러 선이었던 라면 수출액은 이후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잠정 수출액은 9억 5,200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어치. 짜파구리가 뭐야? 2019년 영화 기생충 속 짜파구리가 해외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데 이어 한류 스타들의 라면 먹방은 소셜미디어 챌린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Really hot. 진짜 매워. 잠깐만. 코로나19 이후 간편식 수요가 이어지자 업계 역시 발빠른 현지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공략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비하시면서 그 소비가 자연스럽게 식문화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 제품을
갖다 파는 구조에서 또 현지화된 제품을 조금 더 로컬리제이션하는 그런 형태로 전략도 좀 펼쳐가고 있고요. 새해에도 한국 라면 인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심은 올해 하반기 미국 2공장 생산 설비를 늘리고 삼양식품도 국내 공장을 추가로 지어 시장 수요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지진 발생 124시간 만에 90대 여성이 구조되면서 일본 구조당국은 추가 생존자 발견에 희망을 걸고 구조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126명을 포함해 사상자는 700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어지는 여진에 큰 눈까지 내리면서 구조 작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굵은 빗방울이 내리는 가운데 구조에 나선 경찰들이 무너진 집안에서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생존자는 90대 여성으로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 강진 이후 124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지진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보다 50시간 이상을 넘긴 겁니다. 지난 4일에도 골든타임을 넘긴 오후 4시 30분쯤 와지마시에서 80대 여성이 구조된 바 있습니다. 일본 구조당국은 추가 생존자의 희망을 걸며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상자는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도 200명에 이르고 건물에 깔려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면서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여진과 함께 피해 지역에는 큰 눈까지 내리면서 구조 작업과 피난민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陥落しちゃっててっていうところが多いんで、時間がすごいかかる。で、雪が降っちゃうと余計今度道が分かんなくなるんで、だんだんそうすると事故になっちゃうかなっていうそういう心配してますよね. 특히 피난소의 경우 코로나와 독감이 퍼지면서 노약자들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토반도 지역 내 18지구가 고립돼 있고 자위대가 헬기를 동원해 주민들을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강진을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정 비상재해 지정은 1995년 한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0년 7월 규슈 폭우 등에 이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 2일 항공기 충돌 사고로 폐쇄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시활주로의 운영이 오늘 0시부터 재개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미 사고 항공기 철거와 노면 복구 작업은 마무리됐고 활주로 옆 보수도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하네다 공항은 이번 충돌 사고 직후 4개 활주로 시설 모두를 폐쇄했다가 시활주로를 제외한 3곳은 당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활주로는 사고 조사와 기체 철거 등을 위해서 그동안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많은 항공편에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클린스만호가 역대 최고라고 평가받는 선수들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해외 베팅 사이트들은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레인과 말레이시아, 요르단과 같은 조인 클린스만호가 무난하게 조 1위로 16강에 가면 일본이 속한 D조 2위를 만납니다. D조에서는 이라크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2위 싸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팀의 우승 확률로 팀 전력을 평가한다면 한국과 이라크의 16강전, 한국과 이란의 8강전, 한국과 카타르의 4강전, 그리고 일본과의 결승전이 유력합니다. 일본도 조 1위로 토너먼트에 가면 아랍에미리트와 8강전을 하고 호주와 이란의 승자와 4강전을 치르고 결승에 오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각 팀의 우승 배당으로는 일본이 3.25배로 1위, 우리가 6배로 2위입니다. 호주와 이란이 나란히 7.6배, 사우디는 8배, 카타르는 9배입니다. 다른 사이트의 예측도 일본이 3.5배로 1위, 한국이 5배, 호주와 이란, 사우디가 나란히 8배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당률이 낮을수록 가능성은 높다는 이야기.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나지만 우승은 일본이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사실 결승전에서 만날 거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설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예선전부터 잘 치를 것이고 또 그 이벤트가 열린다면 분명히 선수들이 기쁨으로 또 행복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만 보면 역대 최강의 전력이지만 지난 64년간
아시안컵 우승이 없었던 만큼 우승 후보 2순위로 평가받는 것은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부분. 대표팀 사령탑이 보석 같은 선수들을 잘 꿰어내며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력도 최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축구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경기는 오는 15일 밤 바레인전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어제 열린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 무대는 화제 만발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신나게 춤추고 감독의 혼이 나기도 하고 또 일본 선수들도 함께 참여해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300여 명) 만원 관중 앞에서 막이 오른 올스타전. 경기가 시작되자 선수들은 다양한 세리머니로 코트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감독들도 코트에 불려나왔습니다. 호랑이 감독으로 유명한 유성우 감독은 감독으로 변신한 선수들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교포 수비에서 이상한 거 없으니 구멍이잖아. 감독님 하기 싫어요? 이성은 이렇게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나와라. 하기 싫으면 나와라. 몸에 꽉 낀 유니폼을 입고 나온 최고령 임금배 감독과 유일한 여성 사령탑인 박정은 감독은 선수 시절 못지않은 3점슛 솜씨를 뽐냈습니다. 다소 느슨하게 진행되던 경기는 4쿼터 5분을 남기고 불꽃을 튀겼습니다. 지난해 연속 득점으로 블루스타가 매섭게 추격했지만 연속 3점포로 맞대응한 핑크스타가 2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3점 슛의 화끈한 세리머니 그리고 덩크슛까지 시도하며 종횡무진 코트를 누빈 박지수가 MVP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현이가 MVP일 거라고 생각해서 왜냐면은 올스타 1위이고 1위인 만큼 그런 모습을 잘 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한일 두 나라의 신입급 선수들은 사전 이벤트로 친선 경기를 펼쳤고 일본의 카사기는 3점슛 콘테스트에 나서 4연패에 도전했던 강희슬과 이소희 등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서울 SK가 11연승을 이어가며 선두 추격에 속도를 냈습니다. SK는 서울 홈경기에서 김선영이 발목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26득점에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10개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자미로니의 활약을 앞세워 정관장을 83대 71로 완파했습니다. 2위 SK는 선두 DB와의 승차를 2경기 반으로 좁혔고 정관장은 8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LG는 정희재가 5개, 구탕이 3개 등 3점슛 12개를 터뜨리며 현대모비스의 90대 79로 승리했고 KCC는 석점슛 3방 등 18득점을 올린 허웅을 앞세워서 소노를 83대 74로 물리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추위 대비 잘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안팎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7도, 대관령 영하 18.1도, 대구 영하 4.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4도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화요일인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